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날인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도는 존재의 숲에서 알투세르 5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알투세르가 1970년에 발표한 논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 이데올로지의 앞발에 이데올로직 됐다라고 하는 논문이죠. 그죠? 이 논문은 처음에 1976년 포지시옹에 실렸다가 알투세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95년 쉬흘라 르포딕시옹 재생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그 작품에 다시 실리죠. 그죠? 이 작품만큼 논쟁을 불러일으킨 알투세르의 글이 없고요. 정말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오늘날의 주디스 버틀러, 라클라우 무페, 슬라보의 지제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발리바르의 사유를 이해하는데도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그죠?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로 풀어내겠습니다.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 이 논문은 특히 주디스 버틀러의 권력의 정신적 삶 4장, 그리고 슬라보의 지적의 까다로운 주체 5장과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 이 명제가 정말 중요하잖아. 그죠? 이데올로지 앵테르펠 레 앵디비디 엉시제라고 하는 이 명제,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 여기에서 이제 논쟁이 붙잖아. 그죠? 주디스 버틀러는 개인이 주체로 호명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주체는 법적 이데올로기 앞에서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체 이전의 상황, 그것을 연구하죠. 그죠? 그리고 슬라보의 지적은 주체 이전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믿음 이전의 믿음, 그것이 있어야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할 때 이데올로기의 작동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정치 철학의 담론에서도 이 작품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날의 살아있는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는데도 중요하죠. 그죠? 이 작품은 특히 초기에 알투세르가 출간했던 자본론을 읽자, 그리고 부흐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사회 구성체에서의 중층 결정, 그죠? 과잉 결정이라고 하기도 하죠. 시흐, 데테얼미나시옹, 이 개념과 더불어서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에서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혁명을 이야기하는, 이것과 다르게 이 논문은 이데올로기의 효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역사 편재적인지를 드러낸, 그러니까 부르주아 국가가 그죠, 지배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혁명의 시기를 선언하는 그런 과잉 결정과 관계된 게 아니라, 이 논문은 자본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지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지배 체계를 재생산하는지, 그래서 이것은 과잉 결정이 아니라 과소 결정이라고 합니다. 수 데테르미나시옹, 이것에 대하여 오늘 고찰하겠는데요. 과잉 결정과 과소 결정에 대한 비교는 아미엥에서의 주장, 여기에서 탁월하게 언급되고 있죠. 그죠? 지배 계급은 어떻게 피지배 계급에게 자기 자신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배 계급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것을 억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동의의 방식, 설득의 방식, 그리고 무의식적인 그런 기제에 의하여 퍼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지배 권력을 재생산하는 그 방식이 뭔지, 그래서 결국 이 논문 역시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보다 더 치밀한 부르주아 국가의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정치가 퍼뜨리는 이데올로기의 장은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 재생산에 저항하여 계급투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은 결국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안토니오 그람시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수정하면서 결국 상부구조의 시민사회론, 시민사회가 어떻게 사적 이익을 위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상식을 퍼뜨리는지, 그래서 어떻게 문화를 점령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하는지, 이 전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 그래서 단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정치인 법원, 군대, 경찰, 이런 권력정치만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억압이 아닌 동의, 설득의 영역, 학교, 교육장치죠. 그죠? 그리고 가족, 또한 대중매체 등등 이런 기관을 통하여 어떻게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려서 문화를 장악하는지, 이 헤게모니론. 그래서 기동전이 아니라 진지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철학적 사유가 그대로 알투세르의 이 논문에 들어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국가론은 어떻게 보면 마르크스에게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뭔가 이데올로기적 동요를 보이는 발리바르의 언급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전체 작품에서 가장 이데올로기적 동요를 일으켜서 분명하게 국가론을 확실하게 확립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잖아. 국가론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당의 조직에 대한 이론 역시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도 뭔가 모호한 그런 특징을 보이죠, 그죠?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국가론은 단지 부르주아 국가론을 지배 이데올로기, 지배 계급을 대변하는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고 수동적으로 언급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국가론은 그 이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당의 조직에 대한 이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것은 끝까지 문제가 되잖아, 그죠?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그리고 루카치, 그람시 등등. 그래서 알투세르 역시도 마르크스를 그람시와 함께 수정해 버리는 거예요. 특히 후기 마르크스에게서 나타나는 자본론과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 거죠.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마르크스의 토픽론이 나오잖아. 토픽, 그죠? 장소론. 그것은 하부구조로서의 생산 양식, 이것이 상부구조의 법과 정치, 종교, 예술, 철학의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결정한다는 거잖아. 토대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고전적인 토픽론이야, 장소론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수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 논문이. 그래서 그람시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단지 하부구조인 생산 양식이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그런데 그람시가 보니까 이 부르주아 자유주의 국가들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단지 우습게 봤다가는 혁명은커녕 여기에 이데올로기에 쏘가서, 그죠? 혁명을 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문화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이 힘을 잘 이해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마르크스한테서. 그래서 국가론에서 특히 시민사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잖아, 그죠? 알투세르 역시도 단지 아래에 있는 경제적 생산 양식이 상부구조의 법, 정치, 종교, 예술, 철학 등등의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결정한다. 그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오히려 상부구조로서 하부구조를 지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점령함으로써, 그죠? 피지배 계급을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하여 재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논문의 첫 번째 부분부터 알투세르는 마르크스의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산과 재생산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생산 양식에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는 단지 경제적이고 물질적 조건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상부 구조와 연결된 이데올로기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 관계 안에는 노동력과 생산 수단이 있잖아, 그죠? 이 생산 수단은 마르크스가 자본론 2권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노동력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노동력, 단지 노동자가 받는 임금, 그리고 노동의 대가로서 자본가가 주는 그 임금만이, 경제적인 조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동력에는 이미 상부 구조에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상부 구조에. 그러니까 좋은 노동력, 노동력의 자질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한다면 그 노동자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죠? 그리고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식,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 노동을 하면서 다른 노동자들, 그리고 자본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또한 노동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인 지식들, 또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다른 노동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는 교육이 중요하잖아. 그 노동자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심지어 수학적인 덧셈, 뺄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노동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기술교육, 이런 게 이미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단지 생산 양식에서 생산력은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해서는 이해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생산력에서 노동력만의 어떤 설명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 관계로 들어가면 이것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착취 구조가 있고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독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이미 사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적인 질문이 함께 고려돼야 제대로 생산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는 따로 떼서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복잡하게 모순을 일으키면서 중층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딱 떼서 이 토대는
경제적인 조건만을 나타내고 상부구조는 이데올로기만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투세르는 마르크스의 이 장소론, 토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특히 철학에서 이 장소론, 토픽은 뭔가 하면은 프로이트에게서는 뭐야, 여러분? 초기 프로이트한테서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나누어지고 후기 프로이트로 가게 되면 이것은 초자, 자, 이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 그죠? 특히 철학에서 이 토픽, 장소론은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데카르트한테 있어서 철학의 원리에 나타나잖아.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나무의 뿌리는 형이상학, 줄기는 자연학, 그리고 가지는 의학, 윤리학, 기계론 등등 이런 방식으로 모든 철학자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상징을 갖고 철학을 설명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둘레즈에게서도 나타나잖아, 그죠? 청계의 고원에서 비영토성의 비의미적 절단을 표현하는 나무 뿌리, 리좀적 사유, 그죠? 이건 역시도 둘레즈의 장소론인 거야. 그런데 알투세르의 장소론은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 정치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정치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라고 하는 상징, 낙관적으로 보면 상징계의 대타자,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국가 정치로서. 여기에는 교육적이고 그 다음에 가족적이고 그람시와 같이 갑니다. 대중매체적이고 그리고 오늘날 다양한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사적으로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거야, 그죠? 이것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아. 때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그리고 실증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은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교육, 가족, 종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나타난 그 리박스쿨과 같은 거 있잖아. 이데올로기를 그냥 퍼뜨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문화의 현장 곳곳에서 이데올로기는 오늘날도 퍼뜨려지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중매체를 지배하는 AI 시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소셜미디어에서 곳곳에서 편제적으로 이데올로기는 퍼져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알투세르는 부르주아 자유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기 자신의 장치를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데올로기에서 재현되는 것은 단지 어떤 현실적인 세계, 현실적인 실존 조건이 아니라 이 실존 조건, 현실 세계의 관계인 거예요. 이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가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것은 초기 작품인 부흐 막스, 마르크스를 위하여의 막시즘의 위마니즘, 마르크스주의와
인간주의라고 하는 논문에서 특히 스피노자의 상상계 개념과 연결하여 알투세르가 이데올로기를 설명하잖아, 그죠? 이데올로기는 단지 인간의 상상력으로서의 의식의 한 형태가 아닌 거야. 스피노자에게서 그런 것처럼 의식의 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생활 세계예요. 그리고 이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세계 자체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잖아, 그죠? 이데올로기는 단지 의식의 한 형태. 칸트가 말한 것처럼 순수 이성 비판에서 감각직관의 내용물인 표상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것과 오성의 범주를 연결하는 도식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상상력, 구상력이 아닌 거야. 단지 스피노자에게서 상상이라는 개념, 이것은 제1종의 인식으로서 인간이 이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그죠? 세계 자체의 발현과 관계되잖아? 그래서 이 상상적인 것, 상상계는 단지 인식론적인 게 아니고 존재론적인 개념. 이데올로기는 그 안에서 재현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데올로기에서 재현되는 것은 단지 의식의 한 형태,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실존 조건과 맺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존재론적으로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역사 편재적인 개념이야, 여러분. 정말 무섭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내가 의식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거.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인간의 삶의 조건과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상상하는 그 세계 자체와 관계 맺고 있는 게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크죠, 그죠? 학교에서, 교회나 절에서, 아니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 안에서, 대중매체 안에서, 오늘날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곳곳에서 역사 편재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힘, 무의식적 힘,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정치는 단지 어떤 하부 구조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부 구조의 생산 양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재행상하는, 지배 계급이 자기 자신의 계급의 조건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 장치가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정치인 거야, 여러분. 이 장소적 개념, 그죠? 이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이 개념은 알투세르에게 있어서 부르주아 국가가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얼마나 강력한 방식으로, 얼마나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지,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단지 어떤
관념적이고 믿음에 가까운 것이고 표상적이고 신념에 가까운 세계관, 단지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장치를 통하여 유물론적으로 물질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단지 계급의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보다는 계급 이전에 개인과 관계되는 거예요. 물론 이데올로기에서 재현되는 그 현실적인 실존 조건인 현실 세계는 계급 지배로서, 계급의 조건으로서 한 인간이 어떤 계급을 구성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지 그것과 관계되지만, 이데올로기와 맺고 있는 그 관계는 계급이 아니라 개인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주아의 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추상적 개인과 관계하며, 이 개인은 언제나 계급이 형성되기 이전에 상상적인 것으로서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물들어 있는 그러한 사회 구성체 안에서의 요소인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이런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인간을 개인으로서 구성하고, 그죠? 그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거예요.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죠? 여보세요? 아니면 옛날에는 그랬죠. 오늘날 경찰은 여기 한번 보셔요. 명령조가 아니죠, 그죠? 뭐 어이 이봐, 뭐 이런 수준. 오늘날은 선생님 하면서 다가오잖아. 그럼 보면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호명을 할 때에 뒤돌아보면서 주체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 구성체 안에서 경찰의 제복은 이미 그 개인에게 어떤 권력과 힘을 행사하는 거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인간은 개인으로서 계급 이전에 먼저 주체로서, 그죠? 호명되어 사회 구성체 안에서 법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할 때 다양한 물질성과 연관하여 호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티세르는 이 논문에서 특히 파스칼의 단편을 언급하잖아, 그죠? 우리가 교회를 연상시키면 되는데, 성당이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건 뭐죠? 이건 단지 믿음, 표상, 그리고 신념으로서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잖아, 믿음은. 그런데 잘 뜯어놓고 보면 이 파스칼의 단편에서 나타나는 무릎을 꿇어라, 기도문을 외워라, 그러면 믿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 국가장치를 통하여 나타나는 교회나 성당의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 그죠? 미사를 드리고, 거기에는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특수한 예배 형식이 있는 거야.
의례와 실천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유물론적이고 물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단지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믿음이나 신념, 표상 이런 것을 통하여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데올로기는 단지 관념적인 것만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는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은 사회학적으로는 뭐야? 마르크스의 토픽, 장소론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는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주체론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 조건 안에서 특정한 의례를 실천하는 이 개인은, 그죠? 종교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주체로 탄생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국가정치의 그 물질성, 유물론적 특징을 그대로 이용하여 개인을 주체로 호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특정한 물질적 조건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 분위기,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마르크스에게서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단지 부르주아들의 허위의식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람시, 알티세르에게로 가면은 이 이데올로기는 단지 그런 특징이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허위의식을 만들어내는 부르주아 국가를 통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고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기 위하여 퍼뜨리는 허위의식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삶의 현실성을 지배하는 상상계와 관계된 거. 그죠? 그런 정도로 실정성을 갖고 있고 긍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단지 부정적으로 억압되고 그리고 특정 누군가를 종속시키고 그래서 부정적인 힘만을 퍼뜨리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국가정치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 그죠?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고 교육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 종교생활, 물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나 무종교인들이 많지만은 종교인들은 뭐야? 아무리 거기에서 종교 이데올로기를 퍼뜨려도 종교 생활을 하잖아. 그죠? 가족 안에서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고 가족의 성원이 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편재해 있고 모든 곳에 어디에나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앞서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와 후설에게 있어서 선언적인 건 뭐야? 세계잖아. 그죠? 세계는 언제나 이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의 지평을 발견하고 구성하고 인간이 주체로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이미 이 세계 내 존재로서 세계에 기속되어 있는 존재야. 여러분. 그래서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선언은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들은 개인으로서 언제나 이미 주체로 호명되고 개인으로서 이 이데올로기에
오염되고, 그죠? 이데올로기에 의하여 형성되고 구성되는,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긍정적인 적극성을 갖고 있는 사회 구성체에서 개인을 구성하는 힘인 거야.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알투세르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다양한 사적 기관들을 통하여 국가정치로서 기능하는지 그걸 보여주잖아. 신이 대주체로서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는 것처럼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이미 초자로서의 법 앞에 평등한 존재지만 법 앞에 복종하는 존재. 그래서 주체는 뭐야, 여러분? 주체는, 시제는 언제나 이미 종속된, 예속된, 복종하는 존재인 거예요. 불어로 아시제티스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주체라는 개념 안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그렇죠? 영어에 서브젝트라는 단어에도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인 거예요. 복종하고 대주체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할 때 개인은 이 대주체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경찰이 부를 때 돌아서면서 주체가 형성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체는 저항보다는 뭐야?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방식으로 부르주아 국가는 자기 자신의 장치를 통하여, 문화적 장치를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퍼뜨려서 개인을 구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뜻이 숨어 있겠어, 그죠? 그래서 알투세르는 곳곳에서 이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그죠? 강조해. 그래서 주체로는 철학적으로 볼 때 알투세르한테서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응? 미셸 푸코, 데리다, 들레즈, 그 다음에 이 주체를 단지 근대의 주체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 락강과도 같이 가죠, 그죠? 그래서 알투세르의 주체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거예요. 근대의 주체는 뭐야, 여러분?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죠. 근대의 시제, 이 주체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단지 코기토 에르고 씀으로써 텅 비어 있는 주체인 거야. 생각하는 한에서 존재하는 그런 주체. 이것은 칸트에게로 오면은 자율성과 관계되잖아, 그죠? 이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 그리고 도덕 법칙에 순종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그죠?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주체. 그래서 주체가 세계를 구성하고 그리고 도덕 법칙에 따르는 자율적인 자유를 가진 주체야. 헤겔한테로 오면 뭐야? 이 주체는 헤겔한테서는 역사 속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체인 거야. 절대 정신으로서, 그죠? 역사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 주체는 절대 정신으로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거야. 그래서 정신현상학 서문의 이미, 그죠?
정신은 언제나 이미 주프젝트, 주체이면서 주프스탄츠, 실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의 주체는 뭐예요? 주체가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조에 의하여, 그죠? 주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부커, 데리다, 들레즈, 락강 등등, 알투세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 라고 할 때, 이데올로기는 뭐예요? 국가정치의 구조로서, 그죠? 대주체와 관계하는 거잖아. 그래서 주체가 구조를 형성하기 이전에 언제나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구조가 주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알투세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담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주체론. 그러나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죠? 물론 이 논문은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부르주아 국가가 어떻게 주체를 형성하는지, 개인을, 그죠? 그렇다면 이 전략을 제대로 알아서 부르주아 국가의 재생산을 멈추고 여기에 저항을 통하여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알투세르의 의도였잖아.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역사 편재적이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이미 무의식적으로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고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주체로부터 어떻게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그죠? 저항할 수 있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급투쟁의 장이 되어 이 재생산을 하는 이데올로기의 장을 가로질러서 여기에 저항하고 이걸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이데올로기,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이것은 상이한 존재론적인 지평을 갖고 있잖아, 그죠? 부르주아의 세계관, 프롤레타리아의 세계관, 이건 달라요. 그래서 마르크스 역시도 부르주아의 계급을 즉자적 계급이라 그랬고, 헤겔의 용어를 사용하여, 그래서 이들은 추상적인, 그러나 역사의 구체적인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계급이라 그러잖아. 기존 질서를 옹호하면서. 그런데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은 뭐야? 대자적 계급인 거야.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 계급으로서 역사의 변증법적 운동에 참여하여 혁명을 통하여, 그죠? 모든 계급의 모순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급이라 그러잖아. 그런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레닌이 고민했던 것도 이런 거잖아, 그죠? 혁명 이후에 이 프롤레타리아 국가는 어떻게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확립해서 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소멸시키고 어떤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까? 어떤 공산주의 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사실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한테서는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데올로기가 없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역사 편재적이라면 과연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이 부르주아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소멸시키고 대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상당히 애매한 이 이데올로기 개념의 역사 편재성이 계급투쟁으로 가면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존재론적 차이를 말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나 알티세르의 이 이데올로기로는 오늘날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그 이데올로기의 그 심각성, 그래서 인간을 동물로 만들고 인간을 물화시키고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이 이데올로기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리바르와 슬라보의 지적은 곳곳에서 여기에 저항하는 주체,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의 장을 계급투쟁으로서 전복시키고 이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 지적은 까다로운 주체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곳곳에서 이런 걸 말하잖아. 발리바르도 대중들의 공포, 그리고 그 이외의 다양한 작품들, 그런 정도로 이데올로기가 끈덕지고 무의식적인 거야, 여러분. 과연 계급 없는 사회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이데올로기적 장을 새롭게 하여 다른 이데올로기로 대체할 수 있을까?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1993년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프롤레타리아는 단지 부르주아와 대극점에서 혁명을 이끌어가는 계급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프롤레타리아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된 그런 대중들로서 사회의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사유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했잖아. 프롤레타리아는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자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불가능성의 조건이다. 이건 오늘날 계속되잖아, 그래서 발리바르는 이런 수동적인 주체, 단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저항하는,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를 전복시키는 또 다른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적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까다로운 주체를 말하잖아, 오늘날의 철학까지 역시 알테세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